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며느리 박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파트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 마련한 그 아파트에서 제가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들 내외 말에 속아 아파트를 넘긴 뒤부터 며느리는 저를 식충이 취급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사람 대우는커녕 그림자처럼 취급했지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끝내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며느리와 아들이 제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평생 허리 휘도록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칼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게 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늙어서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기 위한 안전망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김정호는 35세 박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직장도 번듯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우리 정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지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실게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며느리까지 만나니 제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신혼 초기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수진이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 묻고 생신 때는 케이크도 사다 줬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죽도 끓여다 주고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며 걱정해줬지요. 그런데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결혼 2년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심하다며 자꾸 제 음식 냄새를 피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좀 더 연하게 간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짠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처음엔 임산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너무 기름져요. 향신료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하나둘씩 제 요리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요리해온 제 솜씨를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손자 낳아주는데 뭘 따질 일이 있겠어요. 드디어 손자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수진이네 집으로 달려가서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매일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에 준호가 울면 제가 업어서 달래주고요. 그런데 수진이는 제가 하는 것마다 간섭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생아에게 꿀물 주면 안 돼요. 목욕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마치 제가 아기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키워봤는데 말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은 준호가 6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숟가락을 빼앗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아직 고기 못 먹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닭고기 우린 국물인데. 간도 안 했고. 아니에요. 육류는 8개월부터라고 소아과에서. 그 순간 정우가 들어왔어요. 아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나도 잘 키웠는데 뭘 그렇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준호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려니 했습니다. 첫 아기라 예민한 거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아예 제가 준호 돌보는 것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준호를 안으려고 하면 어머니, 준호가 지금 잠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놀아주려고 하면 어머니, 준호가 요즘 예민해서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요. 낯선 사람이라니 제가 할머니인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준호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크니까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정훈의 집은 25평 아파트였어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아이까지 있으니 좀 비좁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경제력으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웠어요. 정호 월급만으로는 대출금 감당하기도 빠듯했거든요. 그때 정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혹시 엄마 집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한번 보고 싶어 해서.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좋은 신호 아니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정호와 수진이가 준호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제 집은 30평대 아파트로 제법 넓고 시설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집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좋네요. 채광도 좋고 준호가 뛰어놀기에도 딱일 것 같아요. 그러게 손자가 여기서 뛰어놀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며칠 후 정우가 또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같이 살자고? 네. 준호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할 텐데. 그리고 수진이도 육아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며느리랑 한 집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어머니랑 가족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수진이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있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모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손자랑 매일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유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으로 이사 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집이 더 넓고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훈의 가족이 제 집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손자보고 며느리랑 같이 살림하고 수진이도 친절하게 굴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이가 집 구조를 바꾸자고 했어요. 어머니, 이 벽을 좀 트면 거실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준호가 뛰어놀기에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니, 어차피 우리 집인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더 오를 거예요.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제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그리고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명의를? 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정호 이름으로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정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미리 해두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지금 당장 명의를 바꾼다는 건 좀 다른 문제였거든요. 정호야, 그래도 좀 이른 것 같은데. 어머니,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그렇게 아들을 못 믿으세요? 정호는 어머니 아들인데 설마 어머니를 버리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해요. 명의가 어머니 거면 언제 나가라고 하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자는 뜻이에요. 결국 저는 그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며느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게 된 거였어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정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엄마를 끝까지 모실게요. 수진이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며느리도 효부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명예 변경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바로 다음 날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부엌 사용 시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한다고? 네. 저도 요리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부엌을 차지하고 계시면 불편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어머니,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제가 허락한 것만 하세요. 명의를 넘긴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50년 살아온 집에서 저는 눈치를 봐야 하는 손님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넘긴 그 순간부터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연기를 했던 것처럼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부엌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주로 요리를 해왔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안주인인데 요리는 제가 해야죠. 그래도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효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의도는 달랐더라고요. 수진이가 요리를 시작한 첫날,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 들어가서 반찬 만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반찬 좀 만들려고. 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할 테니까 나가 계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사용해온 부엌에서 나가라고. 수진아,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구식이거든요. 첫 번째 갈등 마이너스 부엌 전쟁. 그날부터 부엌은 수진이 차지했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러 들어가도 눈치를 줬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요리 중이에요. 물 좀 마시려고. 냉장고에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 먹으라고 했어요.
제 집 정수기 물을 못 먹게 하면서 말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더 심해졌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기만 해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부엌 사용 시간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시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부엌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이었어요. 수진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심해요? 어머니도 시간 정해서 쓰시고, 저도 시간 정해서 쓰고, 공평한 거잖아요. 공평하다고 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부엌 쓸 시간을 배정받는 게 공평하다고. 그런데 정작 수진이는 시간표를 지키지 않았어요. 제가 쓸 시간에도 급하게 해야 할 게 있다며 부엌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어겨서 들어가면 난리를 쳤고요. 어머니, 시간 지켜주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약속은 지켜야죠.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그 다음 타겟은 방이었어요. 저는 주침실을 쓰고 있었고, 정원에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방 바꿔주세요. 방을? 네. 저희는 부부고 아이까지 있는데, 작은 방은 너무 비좁아요. 그럼 큰 방으로 오려무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작은 방으로 가세요. 제가 작은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제 집에서 말이에요. 수진아, 그건 좀. 왜요? 어머니는 혼자시잖아요. 혼자 쓰기에는 큰 방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고 했어요. 제가 제 방 쓰는 게 아깝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집주인은 정호니까 정호 부부가 큰 방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집주인 운운하면서 저를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정호한테 말했어요. 정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방을 바꾸라고 하는데. 엄마, 수진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3명이고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아들까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어요.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방 옮기는 걸 도와주기는커녕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짐 옮길 때 좀 조심히 해주세요. 바닥에 흠집 나면 안 되거든요. 제 집 바닥에 흠집 날까봐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고요. 앞으로 방에서 음식 드시지 마세요. 냄새 배거든요.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도 마시고요. 준호가 잠들어야 하니까 마치 제가 세입자라도 된 것처럼 이것저것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손자 준호와의 거리였어요. 그동안은 할머니라고 따르던 준호가 수진이 말 듣고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야, 할머니랑 놀자.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래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대요. 수진이가 준호한테 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수진아, 준호한테 왜 그런 말을 했니? 뭔 말이요? 나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 그거요? 준호가 할머니 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도 시끄럽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준호가 시끄럽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더욱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생활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비? 네. 어머니도 여기서 같이 사시니까 공과금이나 식비 같은 거 분담해야죠. 제 집에서 제가 생활비를 내라고 했어요. 수진아, 그래도 내 집인데. 어머니, 명의는 정우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셔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물세도 많이 나와요. 명의가 정우 거라며 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계산을 정확히 해뒀는지 A사 용지에 빼곡히 적어서 보여줬어요. 전기요금 월 1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3만 원, 인터넷비 5만 원. 어머니 몫은 3분의 1이니까 월 10만 원 정도 내주시면 돼요. 1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그리고 식비도 따로 계산해야죠. 어머니 드시는 만큼 계산해서 월말에 정산할게요. 식비도 따로 받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식비를 받겠다고 정우한테 따졌어요. 정우야, 이게 말이 되냐? 내 집에서 내가 생활비를 내야 해. 엄마,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같이 살면 공평하게 부담해야죠.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수진이가 제 친구들까지 차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오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준호도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친구들한테 집 사정 이야기하는 게 싫었던 거더라고요. 친구 박말순 씨가 놀러 왔는데 수진이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으면서 아기가 자고 있다는 핑계를 댔죠. 영순아, 며느리가 좀 예민한가 보네. 흥, 아기 있어서 그런가 봐. 창피했어요. 친구 앞에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친구들이 오는 걸 막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외부 사람들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래도 가끔은 안 돼요. 준호 건강 생각해서라도 결국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집에서 제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다니.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집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부엌도 마음대로 못 쓰고 거실에서 TV 볼 때도 눈치 보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장 힘든 건 준호였어요. 손자가 저를 완전히 피하게 된 거예요. 수진이가 계속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나 봐요.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 냄새나요. 할머니랑 놀기 싫어요. 3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 수진이가 가르친 거예요. 어느 날은 준호가 제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른 집으로 가요? 다른 집으로 가냐고 물었어요. 3살짜리가. 준호야, 여기가 할머니 집인데?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집이래요. 수진이가 준호한테 뭐라고 가르쳤는지 뻔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누워 있었는데 수진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에 가세요. 집에서 끙끙대지 마시고. 괜찮아, 좀 쉬면.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준호한테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요. 걱정된다며 저를 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서 쉬지도 못하게. 수진아, 그냥 방에서 쉴게. 어머니, 방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좀 움직이세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더 아파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였어요. 나가라고 하다가 나와서 움직이라고 하다가.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서 정우와 수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예요? 뭔 말이야? 아니, 저희도 신혼인데 어머니가 계속 계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알아요. 그래서 양로원이나 좀 좋은 곳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양로원이래요.
제가 아직 65살밖에 안 됐는데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수진아, 그건 좀.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할 일도 없고 저희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게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준호 돌봐준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연금이랑 예금도 있잖아요. 양로원 들어가실 만큼은 되죠. 제 재산까지 계산해뒀더라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 순간 정우가 뭐라고 할까 귀 기울였어요. 제발 아들만큼은 저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직은, 언제까지 아직은 할 거예요? 어머니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우는 대답을 안 했어요. 반대도 안 하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에게 집을 넘겨준 지 겨우 3개월 만에 저는 양로원에 보내질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평소처럼 태연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태연한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수진아, 어젯밤에. 네. 뭐라고요?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양로원 이야기한 걸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발뺌 할게 뻔했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다는 걸. 착한 며느리 행세하며 접근해서 집 명의를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서 저를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보내버리는 것. 그게 수진이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속상한 건 아들이었어요. 정우가 아내 편만 들면서 저를 외면한 것.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리려 한다는 것.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책이 없었어요. 집도 이미 넘겼고 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오랜 친구 김말순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순아, 나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내 사정 한번 들어보라고 하네.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쫓아내려 해도 꿋꿋이 제 할 일을 했고 양로원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 있다는데 한번 견학이라도.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수진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와 다른 제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야. 내 권리를 찾는 거지.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등 뒤가 절벽인 상황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진이도 이제는 대놓고 저를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죠.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피해만 주시면서 피해를 준다고 했어요. 제가 제 집에 있는 게 피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영순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수진 씨, 이제 그만 연기 그만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김말순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이정민 변호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로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정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친근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말순 씨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어떻게 집을 넘기게 됐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어머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편취한 거죠. 증거만 충분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그런 건 생각을 못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이 강해지셔야 해요. 강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미 집 명의를 넘겼는데, 명예 이전에 사기나 협박이 있었다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그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속였는지 입증하는 거죠. 변호사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앞으로 모든 대화 녹음하기. 두 번째, 그들의 모순된 행동 증거 수집하기. 세 번째, 명예 이전 당시 상황 재검토하기. 네 번째, 증인 확보하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저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눈치 보며 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수진이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들 못 만나게 했는데 제가 나가서 만나고 온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떤 친구요? 왜? 내가 어떤 친구 만나는지도 보고해야 해.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바로 달라붙어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달라진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먹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정우가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어떤 친구요? 아들도 캐묻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한가 봐요. 왜들 그래? 내가 친구 만나면 안 되나? 아니요. 그냥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걱정되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으면서 그때 녹음기를 켜고 말했어요. 정호야, 수진아,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나도 이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수진이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나를 양로원에 보내고 싶지? 정우가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봤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수진이가 말 안 했나 봐요. 엄마, 그런 이야기 누가 했어요? 내가 들었어. 며칠 전 밤에 너희가 양로원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거.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65살인데 벌써 양로원을 혹시나 해서 알아본다고?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수진아,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내 집을 빼앗으려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처음에 착한 며느리 연기하면서 접근해서 집 명의를 넘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본색 드러내서 날 쫓아내려는 거. 다 계획이었지?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부정하려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가 언제? 오해? 그럼 왜 진명에 넘기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 왜 갑자기 부엌도 못 쓰게 하고 방도 쫓아내고 친구들도 못 오게 했어? 정호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겠죠. 그리고 준우한테 뭐라고 가르쳤어?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머니는 언제 다른 집으로 가냐고 물어보게. 이때 정우가 충격받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설마 준우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티가 났죠. 그때 제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수진아,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알고 있어. 수진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사실 말순 씨가 알려준 건데, 수진이가 주변에서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럽고 까다로워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빨리 양로원에 보내고 싶다고 내가 말하고 다녔지?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박미영 씨한테 직접 전화해 볼까?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푸념했다던데. 박미영 씨는 수진이 대학 동창이었어요. 말순 씨가 우연히 만나서 들은 이야기였죠.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제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제가 좀 스트레스 받긴 했지만, 스트레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우가 아내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야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믿는다고 해놓고 아내 말만 듣고 나를 외면했잖아. 엄마, 이제 됐어. 나도 바보가 아니야.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라는 말에 둘 다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요? 응. 진명에 되돌리는 방법 상담받았어. 사기로 명의를 넘긴 거면 무효로 만들 수 있다더라. 수진이가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왜? 무서워? 떳떳하면 무서울 게 뭐 있어? 정우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인데 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가족?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때 저는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조건이요? 첫째, 집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 부엌도 내가 쓰고 거실도 내가 쓰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불러들이고. 수진이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은 안 했어요. 둘째, 준우한테 할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셋째, 나를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생각은 접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집 명의도 되돌리고 그동안 당한 피해도 배상받을 거야.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를 하대하던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제 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어머니,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라고 했어요. 뭔 보상? 제가,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이어서 한 말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대신에 변호사는 만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해결해요. 역시나 그거였어요. 법적 대응이 무서운 거죠. 수진아, 내가 지금 나한테 입막음용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효도비로.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잖아.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까지 동원하면 서로 상처만 커져요. 상처? 내가 이미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리고 정우한테도 안 좋잖아요. 직장에서 엄마랑 법정 다툼한다고 알려지면 협박이었어요. 정우 직장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저를 얕보고 있다고. 수진아, 내 제안 거절할게. 어머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내 권리 찾을 때까지. 수진이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가면도 안 쓰더라고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그날 밤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어제까지의 사과는 다 거짓이었던 거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뭘 어쩌려고? 어머니가 법적 대응하신다면 저희도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뭘로? 협박죄, 주거침입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주거침입죄라고 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주거침입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나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좋아. 한번 해봐. 누가 이기나. 그때 정우가 말렸어요. 엄마, 수진아, 그만해. 우리가 뭘 하는 거야? 정우야, 내가 선택해. 엄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정우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는 됐어. 내 선택은 이미 봤어. 집 넘겨달라고 할 때부터. 그날 저는 이정민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어머님, 각오되셨어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경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죠. 수진이는 아직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 많은 할머니라서 법적 대응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얕봤던 거죠. 하지만 그게 수진이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저를 너무 얕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변호사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오늘부터 복수가 시작된다. 수진이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덤볐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집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65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6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님과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명의 이전 당시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녹음 파일요? 네. 등기소에서 CCTV도 확인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도 찾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분이 주변에 한 말들도 확실한 증인이 있어요. 박미영 씨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대요. 수진이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고 증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제 승산이 있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진이와 정우한테 법원에서 나온 서류가 날아간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정우가 서류를 들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명예 이전 무효 소송이야. 엄마, 정말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농담한 줄 알았어?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날부터 수진이 태도가 180도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비굴하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수진아, 너는 기회를 이미 다 썼어. 변호사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머님, 그동안 생활비로 받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제가 그동안 낸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것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괴롭힌 거니까.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수진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정호 직장에서도 이 일 때문에 눈총받고 있어요. 정호 직장에서도 소문이 난 거예요. 어머니를 고소한 사위라고. 그건 내 자업자득이지. 어머니, 준호 생각해서라도. 준호까지 들먹이더라고요. 준호? 내가 준호한테 할머니 나쁘다고 가르친 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어. 사실 준호가 한 말들도 다 녹음해뒀거든요. 변호사님이 아동 심리 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수진이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변호사님이 법원을 통해서 수진이 핸드폰 기록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바보라서 진명에 넘기기 쉬웠어. 키읔키읔. 이제 양로원만 보내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나이 먹으면 다 바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게 명백한 증거였죠. 변호사님이 이 증거를 제출하자마자 승부가 났어요. 어머님, 이제 확실해요. 100%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더 혼내줘야 했어요. 이정민 변호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어머님,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건 어떠세요? 요즘 효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잖아요. 언론 제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좋은 방법이었어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며느리의 계획적 재산 편취. 65세 시어머니 가족이 가장 무섭다. 기사가 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온라인에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수진이 이름까지 공개됐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벌받아야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무서워.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수진이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더 좋은 건 정호 직장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정호가 저한테 울면서 빌었어요. 엄마, 제발 언론 제보는 그만해줘요. 저 회사에서 못 버텨요. 왜? 창피해? 동료들이 다 그런 눈으로 봐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 하는 아들이라고. 그제야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야,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랬어? 엄마를 왜 버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났어요. 완전히 제가 이긴 거예요. 명예 이전 무효. 생활비 및 배상금 총 800만 원 지급. 즉시 퇴거 명령. 수진이와 정우가 제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판결이 났어요. 법원에서 나올 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달라고?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저희도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수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준호는 못 보실 거예요. 손자를 볼모로 잡은 거예요. 앞으로 준호랑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를 법정에 세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칠 거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님이 이것도 해결해 줬어요. 어머님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준호를 만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진 씨가 지금 한 말도 다 녹음됐어요. 아동을 이용한 협박으로 추가 고발할 수 있어요. 수진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진이와 정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이번 주 안에 나가. 하루도 더는 못 봐. 엄마. 정호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가 널 모른다. 의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동안 키워준 건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 남남이야. 정호가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아, 내 계획은 다 실패했어. 내 집 빼앗으려던 것도, 양로원 보내려던 것도, 날 우습게 본 것도 다 실패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억해도 65살 할머니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일주일 후 정훈의 가족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정호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겼어요. 완벽하게. 집을 되찾았고 배상금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실현됐어요. 가장 좋은 건 제가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남한테 당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된 거죠. 6개월 후 준호가 보고 싶어서 면접교섭권 신청을 했어요. 월 2회 만날 수 있게 됐죠. 처음 만났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해서.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엄마 말 안 믿을 거예요. 준호도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있어요. 가끔 정우가 문자를 보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기회는 이미 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요. 저는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요. 수진이와 정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